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최재입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공기도 맑고 따뜻하고 요즘 잘 힘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날 시간에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신만큼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일단 명의여고 시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정의를 내리자면은 명의여고 시험은 90점을 넘기가 되게 힘든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80점대 후반까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자기주도가 정말 잘 되고 중학교 때 영어 공부를 정말 잘 해놨으면 학원의 도움이 없이도 정말 열심히 한다는 전제 하에 80점대 중후반까지는 받을 수가 있는 시험이에요. 근데 이제 80점대 중후반을 받게 되면은 딱 3등급에 걸리게 될 거예요. 근데 저희 목표는 3등급이 아니라고 중요합니다. 저희 목표는 3등급이 아니라 1, 2등급 안에 진입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은 1등급 컷이 대략적으로 한 90점에서 95점 사이, 난이도도 조금 다를 거예요, 난이도마다. 그래서 90에서 95 사이가 1등급 컷이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90점 1등급 컷이었으면 대략 한 4, 5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건 시험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90점 이상 받기 어렵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정말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가 한 4문항 정도가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4문항을 점수를 합치면 대략 한 15점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이 4문항 같은 경우는 학원의 도움 없이는 공략하기가 참 힘든 문항들이고, 오늘 그 문항들 위주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험 범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작년 1학기 중간고사 기준이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크게 양이 벗어난다고 보시면 거의 이 안에서 이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교과서가 일단 두 과가 들어가요. 교과서는 아시겠지만 중학교 때보다 한 과의 길이가 훨씬 더 날 거예요. 중3 때보다. 그래서 훨씬 더 늘어날 거고, 듣기 같은 경우도 2회차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듣기 같은 경우는 그냥 좀 듣다 들어가면 되지 뭐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여기의 함정은 여기를 이 듣기 유래분을 그냥 모의고사 지문처럼 분석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예시를 들어서 알려드릴 거고, 외부 지문은 한 회가 대략 모의고사 한 2개 정도의 지문을 합쳤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부 지문이 이제 1회에서 4회가 들어갔고 모의고사 지문이 10문항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점수 배점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듣기가 생각보다 점수 배점이 되게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듣기를 절대로 등한시하면 안 되고 꽤 자세히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명의여고 시험이 어려운 이유. 일단 어법, 어휘, 그리고 특히 이 요약문제, 이 부분이 정말로 어렵게 나올 거예요. 어법, 어휘, 그리고 요약문제, 이 부분이 정말로 어렵게 나올 거고, 보시면은 고난도 듣기 문항, 고난도 듣기 문항도 결국에 그 요약서 수용이 될 거거든요. 이 문항이 한 문항씩 꼭 나오는데 얘가 4점이고, 그리고 고난도 어법, 어휘 문항이 대략적, 이거는 이제 1학기 작년 중간고사 기준이고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대략 4점, 그리고 고난도 요약 문항이 6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항들이 실제 기출문제를 보여드리면서 왜 어렵고 그 부분을 저랑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그 부분을 맞출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실제 기출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대략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두 문항이 그 요약문항 문제 예시예요. 첫 번째 거는 이제 듣기 요약문항이고, 두 번째 거는 본문에 있는 요약문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듣기, 이 문제는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일단 듣기 시간에 듣기 방송이 막 나오겠죠? 그럼 아이들은 열심히 듣고, 그럼 그 듣기 방송의 내용을 학생들이 그 듣기 방송의 내용이 요약된 게 있어요. 그럼 요약된 거를 안에서 이 단어들을 알아서 본인이 생각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아시다시피 첫 글자가 나오죠. 첫 글자가 나오면은 어떻게 보면 첫 글자 나오면 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게, 첫 글자가 없으면은 동의어 생각나는 걸 쓰면 되는데 첫 글자가 있기 때문에 이 조건까지 다 맞춰줘야 되는 게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그 대본을 보다 보면은 대본 중에서 이 지문은 나오겠다, 이런 요약문이 나오겠다 싶은 지문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뭐 주제문이 있거나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리기 현재는 조금 힘들고, 왜냐면
그게 이제 약간 요리사인데 레시피를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지금 말씀드린 건 조금 힘든데 어쨌든 간에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그 부분 지문들을 분석을 해주고 여기는 내용이 지금 나왔지만 그냥 요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약이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문에서 80%를 사용했다라는 내용이 있으면은 여기 요약문에는 20%가 남았다. 이렇게 쓰게끔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제가 나올 법한 지문을 요약을 해주고 그리고 연결어 이런 걸 활용해서 여기가 빈칸으로 나올 수가 있겠다, 요약이 나올 수도 있겠다 싶으면은 그 부분을 한국말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문장이 바뀔 수 있는지를 먼저 한국말로 이해를 시킬 거예요. 한국말로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단계별로 영어로 쓰는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듣기 요약도 그러고 이 요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이제 첫 글자가 없죠. 이건 본문 내용인데 이 본문 내용도 결국에는 똑같이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제가 지문들을 선별을 할 거예요. 선별을 하고 학생들한테 한국말로 먼저 그 지문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분석을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단계별로 나중에 영어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대비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문항들이 제일 어려운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각 4점 위에서 하나당 1점씩 이해도 하나당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어려워서 하나당 2점씩 내려가고요. 그래서 얘는 4점짜리, 얘는 6점짜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뭐 혼자서 열심히 공부하면 한두 개는 맞추더라도 다 맞추기 되게 힘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식으로 이제 대비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어휘가 조금 어렵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중학교 때까지는 학생들이 이제 시험 범위 안에서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문법이 있어요. 그러면 주로 이제 그 문법 위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고등학교 때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 필기를 제가 다 나중에 받아서 보는데 특별하게 강조하는 문법은 없을 때가 많아요. 특별하게 강조하는 문법은 없을 때가 많은데 중학교 때까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배운 문법이 고3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 안에서 그냥 이것저것 다 물어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혼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하우의 밑줄이 딱 하나 그어져 있다. 이런 문제도 나오긴 해. 이제 어법 문항이 이제 2문항 정도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다르게 나오기도 해요. 단어 하나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아이들이 이걸 봐야 되는구나라고 알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어렵게 낼 때는 첫 시험은 이렇게 안 될 때도 있는데 결국에는 뭐 다음 시험 기말고사 같은 이렇게 나올 건데 문장 전체의 밑줄을 그어놔요. 그럼 그 부분에서 본인이 어디가 틀렸는지를 찾아내야 되고 게다가 이게 모두 고르시로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문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까다롭게 생각을 하는 문항 중에 하나고 19번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게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본문에 있는 내용이고 여기에서 어색한 단어 하나를 찾아야 돼요. 어색한데 밑줄이 없잖아요. 흐름상 어색한 단어 하나를 찾아내서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까지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물론 아이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암기를 한다면 그러면 뭐 맞출 수도 있는 문제인데 말씀드린 대로 명일용어가 시험 범위가 적진 않은 편이 아주 많은 편은 아니지만 적진 않아요. 게다가 중학교 때에 비해서는 엄청 많게 느껴질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100% 완벽하게 암기하는 거는 저는 그러니까 100% 완벽하게 암기할 수 있는 아이들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몇 명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에 맞춰서 제가 대비를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게 나간 자료들이에요. 제가 만든 자료들인데 이따가 다시 뒤편에서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제 수업은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수업할 때마다 나가는 진도만큼 그날 제가 예상한 진도만큼 필기를 다 정리를 할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 필기는 이제 최종 필기인데 빨간색이 있기 전에 파란색이랑 보라색만 있는 필기를 아이들한테 줄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진도만큼 그 부분을 제가 명일려고 그 경향에 맞춰가지고 필기를 해서 진도가 끝날 때 아이들한테 그 필기를 줄 거예요. 그 필기를 주면 아이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클리닉 때 그거에 대한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제가 필기를 먼저 정리한 거에 해당하는 시험을 아이들이 제대로 받는지 안 받는지 시험을 볼 거고 그 다음에 시험 틀린 거는 저랑 이제 오답을 1대1로 보고 제 시험을 보고 그렇게 해서 매주 이제 완벽하게 나가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마지막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좀 안 보이긴 하는데 빨간색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막판에 진도를 다 나가고 나서 복습할 때는 제가 학생들한테 필기를 다 거둘 거예요. 학교 필기를.
그러면은 이제 학교 필기는 제가 빨간색으로 색깔을 바꾸거나 아니면 추가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최종적으로 학교 선생님 필기까지 아이들이 완벽하게 이제 익힐 수 있게 나갈 건데, 명립여고가 학교 선생님 필기와 연관성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니지만 가끔 어려운 문제에 대한 힌트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뭐 아이들이 가끔씩은 뭐 딱 그 필기 때문에 한 문제씩 맞추고 이럴 때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한 문제 한 문제가 1등급이냐 2등급이냐를 나누는데 되게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부분 학생들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옆에 이거는 뭐냐면 일단 이렇게 필기를 기반으로 제가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줄 그은 부분에 학생들이 틀린 걸 알아서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빈틈도 제가 뚫어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여기 기준 글씨랑 밑줄을 다 뺄 거예요. 다 빼면 아이들이 그냥 질문을 하고 여기서 틀린 걸 알아서 쭉 고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최종적으로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앞에 말씀드린 어법 문제나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밑줄이 없이 푸는 거가 익숙해질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서술형 영작에 대한 대비법인데,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술형 문제가 그냥 영작을 하나 쓰는 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본문의 중간에 이제 띄워놓고 그 안에 들어갈 문장을 쓰시고 그러면서 단어를 다 줄 때도 있고, 아니면 필요시 변형하시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암기하는 거는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할 수 있는 학생들은 거의 없어요. 완벽하게 암기하는 거는 대략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이 문장은 외워, 이 문장은 외워라고 계속 찍어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문장들, 제가 외우라고 한 문장들은 매주 이런 식으로 어순배열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 이렇게 한국말이 같이 나오고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어순배열 시험을 계속 보면서 제가 외우라고 한 문장들을 외우다 보면은 이제 그 어순배열 서술형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이고, 이거 역시도 그냥 제가 아무 문장이나 내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이제 특정 문법 사항이 적용된 문장이고, 그리고 그래그램상 주제문이라든가 중요한 거, 이런 문장들만 제가 아이들한테 외우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시험 범위를 다 끝나고 나면은 제가 외우라는 문장이 대략적으로 한 30에서 50문장 정도가 될 건데, 그 문장만큼은 아이들이 확실하게 외울 수 있도록 매주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를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면은, 이제 첫 번째 단계는 학생들이 매주 진도 나간 만큼 키노트 필기를 받게 될 거고, 그거에 대한 문제를, 키노트 필기에 해당하는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그 키노트 필기랑 시험은 다 제가 직접 제작한 문제들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시험을 보고 끝내면 안 되겠죠. 그죠? 당연히 그 시험에 대한 오답풀이 1:1 오답풀이가 들어갈 거예요. 저는 그 학생들 관리를 도와주는 선생님들이 계시기는 한데, 그 관리 선생님들이 하는 역할은 채점이랑 보강 시간을 잡는 거고, 그 영어 수업에 관련된, 그러니까 영어 정보 전달, 그러니까 뭐 오답풀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저랑 1:1로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정말 철저하게 들어가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오답풀이를 하고 나면은 똑같은 시험을 다시 재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확실하게 그 문제들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커트라인을 딱 두고 이 커트라인 넘었으면은 통과, 이렇게는 안 하고 커트라인 넘었어도 틀린 건 일단 저랑 다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들을 점점 난이도를 높여서 점점 어렵게 보게 될 거고, 이거 외에도 이제 그냥 빈칸이나 어법이나 이런 거 당연히 같이 쭉 보게 될 거고요. 그거 외에 이제 저만의 특징은 이제 제가 직접 제작한 문제들이 있는 거고, 마지막 단계는 학교 필기의 노트를 제가 제공할 거예요. 그건 아까 보여드린 대로 빨간색으로 필기가 이제 덧붙여질 거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시험을 보고 1:1 풀이가 들어가고 이제 재시험을 보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는 내용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을 그냥 간단하게 요약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 PPT, 제가 그 PPT 자료를 아마 다 받으셨을 거예요. 다 받으셨을 거라서 거기에 정리되어 있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을 그냥 간단하게 정리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개강에 대한 수업 시간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일단 주 2회 수업이고 1회 클리닉, 그래서 학생들이 등원은 주 3회를 하게 될 거예요. 주 2회 수업, 1회 클리닉 등원은 주 3회 이렇게 될 거고, 일단 수요일이랑 금요일 날이고
3시 반에 시작하는 이유가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이제 어디 그날 조금 일찍 3시에 끝날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학교 끝나고 어디 안 가고 그냥 바로 학원으로 와서 수업을 바로 진행할 수 있게끔 3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수요일 수업이고 금요일은 4시 반부터 7시 반이 될 거예요. 왜냐면 이때는 학생들이 4시에 끝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그냥 바로 학원으로 올 수 있게끔 시간을 이렇게 짰고요. 클리닉 같은 경우는 이 시간인데 여기 보시면 5시부터 10시, 이건 5시부터 7시인데 이 2시간, 5시간 다 있는 건 아니고요. 클리닉 때 아이들이 할 양이 있어요. 클리닉 때는 제가 강의가 들어가는 날이 아니에요. 클리닉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시험도 보고 그 시험에 대한 저랑 1대1 풀이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개별 관리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간 안에 아이들이 와서 저랑 볼 거를 보고 그 다음에 틀린 오답 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그날 봐야 되는 시험을 보고 가고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시간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네, 이때 시간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제가 이때 조정 가능합니다라고 쓴 이유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전임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휴가 하루거든요. 월요일 하루인데 월요일을 제외하고 다른 날들은 계속 학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만약에 이 시간을 못 맞춘다 한다면 저랑 따로 개별적으로 시간을 조정해가지고 클리닉은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끝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거예요. 영어 내신 같은 경우는 좋은 자료 제공이 제가 봤을 때는 40%, 맥시멈 40%가 될 거예요. 강사가 좋은 자료를 제공하고 좋은 수업을 제공하는 거는 한 40% 이상은 차지를 안 할 거고, 그럼 나머지 60%는 관리가 어떻게 되냐가 되게 중요해요. 이제 비유를 하지 않으면은, 내신 관리 같은 경우는 뭔가 깔끔하게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약간 비유를 하자면 약간 뭐 진흙탕 싸움 이런 느낌이에요. 뭐가 깔끔하지가 않고 애들한테 이거 봐라 그러면 애들은 집에 가고 싶어하고 그러면 설득해서 남겨서 이거 조금 더 봐라 이 과정을 계속 거쳐야 돼요. 계속 거치다 보면은 아이들이 성적이 향상이 될 거고 1등급, 2등급을 받게 될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원에 계속 제가 상주에 있으면서 아이들이랑 계속적으로 이제 관리가 들어갈 거고 그 부분이 이제 제 수업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생각의 차이에서 우리 명일여고 전임 강사를 맡고 있는 김종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유인물은 좀 간소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생긴 유인물. 이렇게 생긴 유인물. 우선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설명하기에 앞서 지금 딱 이 시기와 관련해서 한번 이제 우리 어머님들께 이제 아버님들 계시니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국어 공부를 그러니까 고등학교 되면서 국어 공부를 가장 많이 하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아니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딱 어머님들 현재 상황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언제 가장 많이 할까요? 고등학교. 맞아요.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고3 때도 많이 해요. 근데 좀 달라요. 1학년 때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중학교 때는 이제 절대평가다 보니까 사실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국어 공부하는 친구들이 좀 드물죠. 그냥 작수업 문제 풀고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거 봐도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오면 이제 어머님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이들을 줄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배운 데 한해서만 문제를 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별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님들처럼 관심이 좀 많죠. 뭐 수학, 영어야 원래 이제 어려웠고 그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니까 거기는 특별히 문제 삼지 않지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그래서 이제 내신 좀 많이 생각을 하시죠. 근데 이제 고3 때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1학년 때 해봤더니 생각보다 국어 성적이 잘 안 나와. 근데 난 수학, 영어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겠어. 이제 2학년도 그렇게 보냅니다. 근데 막상 이제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수학하고 영어에서도 혹시 우리 그 고인물이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어요? 1, 2등급 수학하고 영어의 경우는 고인물들이 좀 많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쉽게 등급이 안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내신 성적이 고만고만해지니 3학년이 되면 그래 난 지금부터 정시를 준비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동안 조금 등한시했던 국어에 대해서 왜냐면 사실 좀 만만하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3학년 때는 정시 준비한다 치고 수능 준비한다 치고 해서 이때 또 국어 공부를 많이 해요. 이제 이번에는 반대로 포기하는 시기는 언제 많을까요? 국어 이때만은 아예 손을 놓는다가 아니라 그냥 코스프레 하는 흉내 시험 때니까 무대집 좀 하다가 좀 들어보고 인강 한번 들어볼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뭐랄까 정성을 덜 들이게 되는 그 상황.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이후에 되게 재밌죠? 왜 재밌냐면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안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와서 그래 이제부터 열심히 공부할 거야. 난 그동안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했으니 내가 지금 공부를 하면 나는 성적이 잘 나올 거야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죠. 그래서 한번 중간고사를 치릅니다. 근데 중간고사를 치르면 그래 아예 처음 시험인데 어떻게 첫 술에 배부를 수 있겠어. 다음 번까지 한번 공부를 해봐야지 합니다. 근데 막상 두 번 이렇게 치고 나면 생각만큼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포기를 합니다. 기말고사가 끝나면 여름방학이 되면서 국어 공부해도 안 늘구나 라는 생각에 포기하죠. 그래서 아이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클리닉을 진행하면서 수업은 지금 어머님들이 계시는 것처럼 제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느낌이에요. 이제 클리닉은 아이들과 좀 상호소통을 조금 더 이제 빈번하게 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문제를 푸는 걸 보다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국어 공부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면 되게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해가 안 된다. 그래서 그 이유를 따져봤더니 사실은 이게 가장 많아요. 1번 적당한 노력. 요 정도면 됐지 라고 하는 거. 이게 생각보다 되게 크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좀 깨우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좀 피부를 느끼면 생각보다 국어가 어렵고 그 다음에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면 이거는 되는데 문제는 잘못된 방법이에요. 어제 이제 클리닉을 하고 지금 이제 2학년이 되는 친구인데 다른 학원에 있다가 이제 저희 이번 겨울방학 때 제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왜 그 학원에 있다가 이제 옮겼니? 라고 했더니 그 학원에서 정말 많이 국어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2학년 되는 거니까 기말고사 때 다른 과목보다 이제 국어 성적이 안 나와서 이제 평균 점수를 물어보니까 한 60점 좀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어에 좀 더 많은 시간을 들였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랬는데도 점수가 잘 안 달라지더라. 그럼 너 도대체 뭘 공부했냐? 라고 물었더니 문제를 많이 못해. 잘못된 방법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우리 어머님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제 얘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물론 제가 설명을 잘하기도 하죠. 그런데 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냐면 우리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하게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의사소통이 되잖아요. 상대가 무슨 말 하는지도 알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모국어를 하나의 과목으로서 배운다는 건 다른 조건이 좀 필요하죠. 단순하게 의사소통을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모국어를 바탕으로 좀 사고력을 확장하는, 신장하는 그것을 지금 키우려고 하는 것이 국어 과목을 공부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걸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니라 그냥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많은 문제 풀고 거기에 나오는 핵심어를 좀 외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니 성적이 안 나오는 거더라.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중학교 때 국어랑 고등학교 때 국어를 좀 비교해 보는데 한 장 넘겨보시면 거기 뒷면에다가 간략하게 좀 적어놨어요. 그 제목을 보시면 그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 좀 예스럽죠. 지금은 이제 내신에, 수능에서도 한자 성분 문제 안 내요. 숙당 문제도 안 내요. 왜냐면 일상에서 잘 안 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가끔 내신에서도 한두 문제가 나오긴 하니까 이제 공부할 필요는 있긴 한데 어쨌든 지피지 이게 이제 그 병법에 나오는 얘기인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몇 번 싸워도 이제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어떻게 다른지를 좀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좀 대비할 수 있을 테니까 그거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게요.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먼저 학습 내용부터 좀 보면 중학교는 우리 이제 국민공통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10학년까지는 기본 교육과정이 있는데 국어는 수학하고 달리 단계적 학습이 아니에요. 심학습입니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을 중학교 때 심화하고 중학교 때 배운 것을 고등학교 때 심화해요. 무슨 말이냐면 고등학교 수업을 들어도 이거 중학교 때 들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심화학습. 그래서 그와 관련된 기본 개념을 배우는 시기가 이제 중학교 시기. 반면에 고등학교 시기는 그 개념을 좀 더 다양하게 살펴보는 건데, 똑같은 개념어라 하더라도 중학교 때 사용하는 양상과 고등학교 때 사용하는 양상이 좀 다릅니다. 흔히 결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확장된 상황 속에서 이제 개념어를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지금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거에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느냐를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기는 해요. 그럼 이제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문제를 내냐면, 중학교는 뻔하죠. 이제 기본 알려준 개념을 배운 제재, 글감을 통해서 확인하는 수준의 문제. 반면에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그것을 이제 적용하고 활용하는 건데, 중요한 건 배우지 않은 지문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A라는 작품을 배웠어. 그럼 이 B라는 작품에서 어떤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지, 혹은 이 A가 윤동주가 쓴 작품인데 이 B는 같은 윤동주가 쓴 건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문제를 통해서 묻는 거죠.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이제 모의고사라고 하는 거 있죠. 3월 모의고사 혹은 수능. 거기에서는 배우지 않은 제재를 중심으로, 요거는 조금 지금 이제 내신 수업하고는 별개일 수 있는 건데, 이번 작년 수능이죠. 얼마 전에 치렀던 수능에서 불수능이라는 얘기 어머님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이 정도의 등급컷이라고 하면은 언론에서 좀 더 포화를 맞아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호평이 오히려 많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6평 보기 전에 6평 보고 난 다음에 교육부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거 우리 킬러 문제 배제하겠다.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걱정했던 게 변별력 확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막상 수능 뚜껑을 열어보니 정말 킬러 문제는 뺐습니다. 근데 그 킬러 문제 대체로 어디에 있었냐면 비문학 지문, 독서 지문이 있었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다른 문학이라든지 선택 과목, 학법과 작문,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 이런 거에서의 난이도가 높아진 거죠. 그런데 우리 수험생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정말 쉬워질까? 긴가민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부평을 봤을 때도 부평에서의 독서가 어렵지 않았는데 문학이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런 경향을 이번에 잘 보여줬고, 그 다음에 그런 면에서 지금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니 아마 우리 아이들이 볼 수능에서도, 지금 우리 아이들도 똑같은 지금 같은 수능을 보잖아요. 지금 현재 이제 예비 중3 되는 친구들부터 체제가 달라지는 거고, 지금까지 작년의 경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어머님 잘 아시는 것처럼 수능에서 연기하죠. EBS. 그런데 문학에서 오답률 높았던 5개의 문제가 다 비연기 작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접하는 작품에 대해서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우리 강동 지역에서도 그런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제가 뭐 할 얘기는 아니긴 하지만, 작년 1학년 2학기 광문고 국어 시험에 이제 시험범위 정해져 있죠. 근데 외부 지문, 모의고사 지문 그 전까지는 어디에서 나올 거라고 알려주는데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점수가 훅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잘 볼 수 있는 친구들이 잘 나올 수 있는 시험이었던 거죠. 물론 우리 명일여고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으니까, 더군다나 학교가 또 국립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좀 교체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작년의 경향, 재작년의 경향이 올해 경향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모습은 아니더라고요. 그 점을 조금 주의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실제 왼쪽에 있는 건 이건 안 보실 거예요. 이거 없어요. 네, 왜냐면 이거 굳이 어머님들 가시면서 이제 버리시잖아요. 자연을 생각하는 마음에 딱 필요한 것만 2장으로 이제 압축을 했고, 그리고 우리 어머님도 문제 풀 거 아니니까요. 문제는 우리 친구들과 저랑 문제를 풀면 돼요. 네. 잠깐 형태만 좀 봐주시면, 일단 지금 요 중학교 때는 한 작품에 대해서 짧은 선택지,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는 이제 두 작품을 비교 대조하는 거죠. 하나 비교해서 선택지가 이제 길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심화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단순하게 개념어만 나온 거라면, 이쪽에서는 그 개념어 관련된 효과까지도 이제 구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이 문제 이렇게 좀 선택지 좀 끊어서 뒤에 있는 것들을 좀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그냥 읽으면 대략 어떤 내용인지 알죠? 대략. 여기에 뭐가 정확하게 들어있는지는 모르고. 그러니까 실수 아닌 실수를 하죠. 다시 한번 풀면 맞춥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판단했어야 되는데, 근데 제일 재밌는 건 또 그렇게 해요. 처음에 보는 답이 사실은 가장 매력적인 오답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빼고 나머지 선택지를 보면, 그 답을 찾지 못하면, 그걸 이제 읽은 거라고 보기도 좀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거는 제가 좀 워드 작업을 했는데, 다른 거는 너무 쓸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진으로 좀 처리를 했어요. 지금 왼쪽에 있는 건 시조예요. 시조가 3줄밖에 안 됩니다. 한 작품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아이들의 외부 작품에 대한 감상력을 요구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시 문제를 내면 선택지에 시조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총 5개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야겠죠? 이거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 과제를 하거나 문제를 풀면서 많이 접하는 유형인 거니까 사실은 이런 문제를 잘 못 푼다. 그러면 연습 부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요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똑같이 제가 작년에 명일여고에서 이제 출제가 된 건데 얘는 비문학 지문이에요. 작년에 예고도 없이 나지문에, 그러니까 가는 이제 교과서에 있는 작품이었는데 나지문에 비문학 지문 하나 넣어준 거예요. 네, 명일여고요. 작년 명일여고.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 있는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예고도 없이 비문학 지문이 실려 있었다?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공부를 좀 하면 내신에서는 시간이 부족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저런 지문이 툭툭 들어가면 아이들이 그러니까 국어는 좀 자신감이 필요한 건데 자신감이 떨어지죠. 외부 지문이 나왔네? 내가 보지도 못했고 연습을 하지 않았어. 분명 잘할 수는 있는데 그냥 그 생각에 그냥 사고가 멈추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거.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지금 앞에서 보셨던 거는 선택지에서 준 거라면 지금 여기서 보기를 주고 지금 나에서의 특정 표현하고 보기에서의 작품을 또 비교대조 하는 것. 그러면 아까 처음에 보셨던 그거에 이제 연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얘는 좀 더 깊게 묻겠죠? 지금 앞에서는 5개 작품을 보는 거니까 가볍게 묻는 거고 얘는 좀 더 깊게 묻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제 공립학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공립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잘 내십니다. 이게 그 사립학교 선생님들과 좀 비교 그런 것이 아니라 좀 이제 임용시험도 보고 했던 분들이니까 여러 가지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기의 내용을 추출해보세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저는 이거 내가 예전에 전공 공부할 때 했던 거지 라는 것과 최근에 나오는 것들까지도 좀 다루시더라고요. 그걸로 이제 문제를 내는 것. 그러니까 요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학교에서 A 작품의 의미는 이거야 라고 고정적으로 먼저 배우잖아요. 지금 이 유형에서 요구하는 건 새로운 관점입니다. 혹은 새로운 시각 아니면 새로운 정보예요. 이걸 바탕으로 이거를 본문에 연결해서 너희들이 선택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느냐,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머리를 좀 써야 돼요. 아니 이렇게 얘기할게요. 말씀드리면 읽고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근데 애들이 읽으면 풀어요. 읽으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읽으면 푸니까 뭔가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판단할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죠. 그러니 이런 문제. 선택지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 기침을 맞췄죠? 요거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닌데 이거를 좀 읽어야 여기에서 나오는 의미를 내가 도출할 수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니까. 하나만 더 볼게요. 이번에는 서답형. 요게 이제 작년 문제예요. 지금 읽어드리면 이 문제가 좋은 문제예요. 왜냐면 보통 오지선다면 사실은 이 오지선다의 함정이 이 오지선다 중에서 하나도 답을 추출할 수 있죠. 그런데 얘는 여기에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를 해요. 그러면 얘를 다 판단할 수 있어야 답을 맞출 수 있겠죠. 그런데 재작년에는 이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서답형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형태로. 저기서 옳은 것을 모두 쓰시오. 얘는 이제 선택지 주고서 고르신 건데 문제는 똑같죠. 각 선택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 함정은
5가지 중에 하나만 알아도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서답형.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알면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빈칸 채우는 거니까. 그래서 서답형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할 때 3등급까지는 큰 차이가 없어요. 1, 2등급 되기 위해서는 이제 외부 지문, 그러니까 외부 이제 보기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얼만큼 적절히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 생각해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게 밑바닥부터 좀 다져 올라오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앞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를 제가 이제 열심히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거를 일단 배운 제재부터. 이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무조건 맞춰야 되잖아요. 이건 학교에서도 배웠고 학원에서도 많이 하는 거니까. 그런데도 틀려요. 첫 번째, 방금 가장 기본적인 거. 문제나 선택지를 제대로 읽지 않아요. 뭐만 보느냐? 내가 외운 단어만 봅니다. 그 단어가 들어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이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두 번째예요. 내가 외운 대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문장을 읽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의 심화 버전이기도 합니다. 사실 문장이라고 하면 앞에 나오는 내용하고 뒤에 나오는 내용을 견주어서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딱 봤더니 내가 공부했던 단어. 그런데 내가 문제를 많이 풀었으니 이 단어가 들어있으면 대체적으로 옳은 선택지더라, 혹은 틀린 선택지더라. 그 문장의 의미를 따지지 않고 그냥 거기에 들어있는 단어만 보더라. 그러니까 막상 문제를 틀렸어.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실수했네, 그거예요. 무슨 실수? 실력이죠. 배우지 않은 건 뭐 어쩔 수 없죠. 기본적인 거, 독해력이나 문학 감상력, 새로운 작품이 나왔을 때, 혹은 보기로 주어진 내용이 나왔을 때, 아니면 유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전에 지금 보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보기 유형은 지금 본문하고 얘를 이렇게 상호적으로 좀 적용해 보는 거잖아요. 그럼 선택지는 본문에서 하나가 나오죠. 그 다음에 보기에 나오는 내용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본문에 그 내용이 맞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 앞에 게 맞으면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이 보기에 들어있는지도 확인을 해줘야죠. 기본이잖아요. 그럼 세 번째는 이 두 개의 연결이 적절한지 아닌지, 적절한지를 따져주셔야 돼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것만 하거나 그러면 여기서 맞는 것 같아. 그럼 뒤에는 아이들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맞으니까 뒤에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뒤도 맞는 것 같으니까 이것도 맞겠지. 아니, 여기까지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지금 그런 이해에 대한 부족이 성적이 좀 안 나오는 대표적인 양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수업의 목표와 방향을 이렇게 좀 정했어요. 일단 기초. 중학교 때와는 다른, 그러니까 좀 읽고 판단하는 기초가 좀 필요하다. 기초 세우기. 그래서 문제 해결력 토대 쌓기라고 해서, 일단 아까 이제 첫 번째 유형 보셨던 것처럼 개념어가 좀 나오는데, 그 개념어를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아셔야 되는 게, 국어에서 이해한 것이 아는 게 아닙니다. 아는 건 뭐냐면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쓸 수 있어야지 아는 거예요. 설명 들으면 다 안다니까요. 이제 다 이해했다고. 그럼 너가 한번 그러면,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어머니 질문을 좀 드려봤잖아요. 제가 수업 중에 아이들이 좀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그 특정 대상을 좀 뭐랄까, 창피를 주기 위해서 질문하는 건 아니고, 그냥 대중을 상대로 이제 질문하면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콕 집어서 얘기를 하는데, 꼭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지금 이 친구한테 질문하지만 너희들에게 똑같이 질문한 거야. 너희들 머릿속에도 내가 원하는 대답이 들어있거나, 유사한 대답이 들어있거나, 혹은 틀린 대답이 들어있어야 돼. 왜냐면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뚜껑을 열어야지. 뚜껑을 열어도 모르죠. 거기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보고 싶은 건 아닌 겁니다. 제가 이래요. 이게 좀 괜찮아요. 네,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애들도 저랑 호흡을 맞추게 되면 참 첫 달이 힘들더라고요. 저 나름대로 이제 농담을 던지는데 네. 어머님 듣지 마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아는 거, 이거를 외우게 시키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거를 하는 이유가 이 판단 훈련을 하려고 해요.
지금 이렇게 끊어서 거기에 들어있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게 하는지. 그래서 지금 이제 강좌 계획서를 보시면 제가 첫 2주는 딴 거 진도를 안 나갑니다. 첫 2주는 우리 어머님들 아이들이 윈터 때 공부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일단 지금 이번 중간고사에 나온 핵심 개념들을 외우게 시킬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어떻게 풀고 선택지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훈련을 시킬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내용 공부가 돼야지 애들이 문제를 제대로 풀지 내용을 안다고 해서 문제 못 푸니까. 그래서 첫 2주는 그런 훈련을 좀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이제 결국에는 학원을 다니는 이유, 좋은 대학 혹은 좋은 내신을 받기 위해서인 거니까 그렇게 본다면 좀 더 어려운 외부 작품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보기 문학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이제 문제를 만들려고 해. 그래서 이제 교재와 과제는 이제 제작한 걸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념 숙지 선택 판단 따로 먼저 나가고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이제 교선교과서라고 해서 주소교과 해설 다 달려있는 게 있어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학교는 잘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공립학교의 경우는 우리 이제 영역으로 그렇고 여기에 있는 것들을 많이 좀 활용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진도를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제는 이제 전년도 혹은 그 이전 연도 기출문제하고 유사한 것들로 이제 과제를 구성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테스트. 진도를 나가면 그 다음 시간에 테스트를 치를 건데 전년도 기출문제를 반영을 할 거예요. 어떻게 반영할 거냐? 이렇게 쪼갤 겁니다. 지금 오지선다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씩. 그래서 아까 한 선택지마다 다 판단할 수 있게끔. 어려운 건 아니겠죠? OX. 확률은 50%. 그래서예요. 그래서 클리닉을 하는데 클리닉이 저는 수업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할 거고 테스트에 대한 점검을 이렇게 할 거예요. 아까 첫 번째 문제였죠? 테스트에서 맞췄든 틀렸든 지금 요 선택지와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음성상징어는 개념어예요. 알아. 음성상징어 종류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쓰고 거기에 해당하는 예. 그래야지 아는 거잖아요. 이렇게 확인을 할 거예요. 클리닉을 통해서. 그 다음에 지금 이 선택지가 O가 됐든 간에 X가 됐든 간에 뭐가 필요하냐면 근거가 필요하죠. 지금 거기에 이제 두 장짜리 의미를 제가 뭘 썼냐면 우리 부모님도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거는 지문과 문제에 답이 있다고. 그러면 답의 근거가 또한 지문이나 문제 혹은 보기에 있어야죠. 그거 너네 찾을 수 있느냐? 아니, 찾아야죠. 그 근거로 문제를 풀어야지 감으로 문제를 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을 클리닉을 통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 클리닉은 되도록이면 모든 학생 대상으로 하는데 빠지지 않고 좀 참석해 주시는 게 일정을 최대한 맞출 거예요. 그래서 클리닉도 이렇게 진행된다. 다시 우리 아이들이 못하는 건 잘 읽고 그 다음에 좀 판단하는 그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수업과 클리닉에 대한 그 결과도 어머님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 맡겨주신다면 우리 아이가 최소한 1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국보 공부에서 손을 놓지는 않게끔 제가 그거는 이제 꼭 약속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김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각의 차이에서 수학 수업을 맡고 있는 후연지기의 장대호 수학생입니다.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은 짧게 저희 소개를 조금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일단은 이름이 제 이름이 아니라 호연직이죠. 지금 자리에는 없지만 저희가 오늘 토요일이라서 수업 중이라서 무득이하게 일단 저만 인사드리는 건 일단 죄송하고 짧게 저희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장대호 수학생이라고 하고 저랑 같이 이제 수학을 진행을 하고 있는 방지현 선생님에 대한 소개를 좀 진행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저랑 사실 방지현 선생님은 여기 강동구 지역에서 또 고등학교를 나와서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뭐 이제 한영구, 방지현 선생님은 광문구로 나와서 어찌 보면은 입시에 좀 성공을 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특색과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수학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공부를 하기 위한 학생들에게 노하우를 전달하고자 이 지역으로 다시 돌아와서 좀 열심히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일단 오늘 설명에 크게 좀 세 가지를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명일여고가 지금 배정을 받아서 조금 걱정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어제 이제 저는 이제 예비 고이, 그러니까 한 학년 위에 있는 선배들 중에서 명일여고 친구들이 저희 수업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이 저한테 와서는 뭐 신입생들이 왔는데 막 울고 있기도 하고 너무 표정이 안 좋아서 그리고 그 친구가 되게 조금 마음이 착한 친구라서 막 후배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기도 했다라고 뭐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걱정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명일여고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제 수학들을 대비를 해야 되는지 명일여고 고등학교 전반적인 수학 로드맵에 따른 저희 수업 소개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하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저희 호연지기만의 수업에 대한 특징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최종적으로 저희가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내신 대비가 어떤 시간표에 어떻게 진행되게 되는지 이렇게 총 3개의 부로 나눠서 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고등학교 로드맵을 보시면은 지금 여기 남아있는 거는 명일여고에서 진행이 되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이제 학교에서 진행되는 로드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에는 수학 3과 수학 4가 진행이 되는데 2학기에는 이번 중간고사는 수학 상이 진행되고 2학기 때는 수학 하,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때부터는 수원 수투가 이제 공통으로 진행되고 그 이외에 이제 확통과 기하랑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이 어떻게 선택이 되게 되는지는 학교마다 조금 다른데요. 그래서 명일여고의 어떤 이제 교과목 수학 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1학년 1학기와 2학기에는 그대로 수학 상하 각각 4단위씩 똑같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2학년 1학기 때 확률과 통계 그리고 2학년 2학기도 마찬가지로 확률과 통계가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좀 통년 과정 동안 천천히 나가게 되는데 여기서의 지금 올해의 변화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예비 고3인 친구들은 확률과 통계가 2학년 때는 명일여고가 지정을 해서 실제로 모든 학생들이 확률과 통계 수업을 들었어야 되는데 올해부터는 바뀌어서 지금 예비 고인 학생들이 확률과 통계를 지금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는 대부분 확률과 통계에 대한 수업들을 조금 이제 선택을 강요를 하고 있고 많은 학생들이 선택을 하고 있지만 확률과 통계에 해당하는 지금 그 이제 선택을 하게 됨으로써 다시 학생 수가 줄어들면 따라 확률과 통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내신에 챙기기가 조금 더 어려워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3학년 때는 어떠한 과목들이 열리게 되면 이제 기하와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이라는 선택 과목이 있게 되는데 명일여고 같은 경우는 기하와 미적분 모두 다 각각 기하 같은 경우는 수어, 과제, 탐구라는 그냥 또 다른 하나의 선택 과목 그 다음 미적분도 마찬가지로 미적분 외에는 경제, 수학이라는 선택 과목 중에서 택하게 됩니다. 선택을 하게 된다는 학교에서 지정이 아니라 여기서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원하는 형태들에서 기하를 선택하거나 미적분을 선택을 해서 그 선택된 학생들 사이에 대해서 이제 내신 대비가 이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사실 기하랑 미적분은 그렇게 선택을 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기하와 미적분은 이제 절대평가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번에 2학년 1학기, 2학기 동안 진행되는 확률과 통계 과정들도 선택으로 바뀌겠다에 따라서 실제로 절대평가로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올해 경향성을 한번 보고 변화의 추이를 맞춰서 이제 그거에 대한 발빠르게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데 일단은 학교에서 그래도 선택을 많이 시키는 만큼 친구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는 선택을 하지만 저희가 그러니까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등급을 낸다라고는 이제 말이 나오고는 있는데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예비고일 그러니까 지금 예비고일 학생들 다음 예비고일로 올라가게 되면 또 다시 바뀔 줄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명일여고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입학위원회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는데 예년에는 항상 200명 전후로 좀 이제 입학을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황금돼지 애들이 이제 많이 조금 가게 돼서 작년에도 한 210명 정도 갔고 올해는 200명이 조금 안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일여고에서 실제로 이제 내신을 따기 어려운 이유 좀 단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아무래도 확률과 통계들이 나중에 선택되게 됨에 따라서 인원이 줄어들게 돼서 거기서 하나씩 미끄러지게 되면은 등급이 조금씩 점점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이제 어머니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조금 대비를 해야 되는지 또는 이제 명일요구의 학교 시험에 대한 어떤 특징과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명일요구는 일단 학교 시험 자체가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 난이도가 또 너무 쉬운 것도 아니고 항상 무난하게 어떤 정규 분포를 이루는 특히 난이도에 대한 구성 자체가 난이도가 낮은 문제부터 난이도가 높은 문제까지 했을 때 난이도가 중짜리가 많이 있고 고난도에 대한 문제들도 적당히 있는 그냥 정규 분포를 이루는 시험의 난이도로 매년 출제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시험에 높은 점수, 그냥 그 시험 내에서의 결국 성과를 내기 위해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각각의 난이도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내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다음 이제 고득점을 노리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고난도에 대한 문제들을 대비를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은 3월부터 진행이 되게 되는 중간고사 대비에 해당하는 설명을 가지고 저희가 일단 예년에 저희가 고등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한 시험에 대한 좀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는 아무래도 이번 올해에 모인 학생들이 어떠한 지금 난이도로 어떠한 학생들이 들어왔는지를 조금 파악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디폴트 값으로 좀 어렵게 되고 있는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학생들의 전체적인 조금 학업 성취도가 조금 낮아지는 상황에서 일단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학생들이 받아들일 때는 정말 어려운 시험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그 이후에 1학년 2학기 그다음 기말고사 중간고사 2학년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난이도가 점점 더 쉬워지는 경향성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항상 예년 보면은 명일요구는 항상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난이도가 나름 어렵게 나오고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변별력에 해당하는 이제 난이도에 대한 상에 해당하는 이 문제수들이 한 주에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이 두 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항상 합평 기출에서 조금 21번이라든가 30번에 해당하는 좀 고난이도 문제들이 매년 계속 출제가 되고 있고 그런 문제들을 결국 잡는 것들이 고득점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되겠더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3년 동안 계속 진행되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이제 학교랑 구분 없이 항상 수학 상하 진행되게 되는 부분, 수원2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그대로 진행이 되게 되고 이제 학년별로 2학년 때 확통을 선택하게 되고 또는 3학년 때 기하랑 미적분을 선택하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항상 미적분과 확통 이 부분들은 학교에 맞게 저희가 항상 수업이 열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어떠한 수업에 대한 소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받으실 여러분들 팜플렛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어딕트, 빌드업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어딕트 같은 경우는 그냥 학생들을 좀 만났을 때 수학을 좀 친숙하게끔 서로 간에 일단 어떤 신뢰도 쌓아가고 어떤 유대관계를 쌓아가는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빌드업 단계는 이제 다음 학기에 진행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방학 때 개념들을 정리하는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오늘은 저희가 일단은 이제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클로즈업 단계랑 디테일링 단계에서는 어떤 것들이 진행이 되고 되고 실제로 제가 문의를 지금 최근 많이 받고 있는 것 중에서 내신 대비 수업을 그래서 프로세스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데 라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어서 클로즈업 단계랑 디테일링이라는 단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신 대비 때는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단계로 진행이 되게 되고 보통 중간고사, 기말고사 각각 한 7에서 8주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7에서 8주 정도 중에서 저희가 초반부에 해당하는 3에서 한 4주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클로즈업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사실 수학상을 처음 배우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고 수학상을 한 번은 어떤 선행을 했지만 조금은 개념들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3에서 4주간은 이번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그 단계별 그리고 이제 교재로 다시 한번 개념들을 정리를 하고 그에 해당하는 필수형 문제들이 풀이가 진행이 되게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는 수준별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수준별로 분반을 해서 진행을 좀 하게 될 거고 그것들 중에서는 저희가 이제 실제로 학교에 실제로 출제가 되는 심화 개념들이라든가 또는 거기서 조금 더 중요한 문제들까지 정리하는 단계가 클로즈업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학교 이제 중간고사 한 2주에서 3주 전부터 진행이 되는 단계가 디테일링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때는 명일요고의 어떤 학교 프린트, 명일요고는 계속 매년 학교 프린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프린트에 대한 부분들과 그에 해당하는 변형 문제들을 조금 더 다뤄볼 거고, 그리고 고득점을 좀 바라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에 해당하는 1등급 변별력 문항, 특히 이제 2에서 3문제에 해당하는 합평 기출 문제들이 추가적으로 다루게 되는 단계가 디테일링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외에 저희 수업에 대한 특징들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첫 번째로는 일단 모든 학생들은 과제를 수행을 하게 되면은 과제들에 대한 그 정오가 항상 저희는 어떤 데이터 베이스의 저장에 대해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생들이 뭐 반복적으로 맞추고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다시 풀 필요가 없겠죠. 다시 보더라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너무나도 무의미한 문제의 양치기에 해당하는 반복은 중요하지 않고, 결국에는 본인이 취약한 유형들, 계속 틀리는 문제들, 그런 부분들을 계속 잡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과제들이 쌓여나가게 될 거고, 그에 해당하는 오답 관리들이 철저하게 데이터 기반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저희가 아무래도 어떤 학생 한 명에 대해서 저희가 선생님이 그러니까 방생과 제가 둘 다 그 수업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학생 한 명을 바라볼 때, 뭐 물론 제가 바라보는 어떠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고, 방생을 바라보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항상 어떤 학생들이지 간에 저희 두 명이서 한 학생을 보고 객관적으로 진단을 하고, 언제든지 계속 저희는 수업 이후에도 학생들 한 명 한 명 지금 특이사항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수업 끝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의 상태를 좀 분석을 해가면서 공부에 해당하는 좋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저희 수업의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학기 중에는 1대1 서술형 대면 첨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따가 수업 시간표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될 부분이 될 텐데요. 여기 서술형, 이제 중학교 때도 물론 학생들이 서술형의 문제들을 풀기는 하겠지만, 중학교 서술형과 그리고 고등학교 서술형은 많이 다릅니다.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시간이 50분 안에 대략 한 20문제 전후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풀다 보면은 서술형을 적는 시간들이 상당히 부족하게 되고, 반대로 서술형에 대한 부분들을 시간을 투자를 하다 보면은 객관식에서 오히려 실수라든가 좀 감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데, 그럼 서술형들은 어떻게 적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방쌤과 제가 직접 첨삭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로는 이제 학교별 맞춤 대비 같은 경우는 명일요고 같은 경우는 학교 프린트가 나오게 되고, 학교 프린트가 다 나오게 됐을 때 그에 해당하는 자료들에 대한 풀이와 그 다음에 그 이외의 그 문제들에 대한 변형 문제들까지 일주일에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수업을 개설을 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수업들도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지금 설명에도 이렇게 저희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모든 수업을 지금 항상 고화질로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조금 보기 좋게 편집을 해서 매 수업마다 그 수업에 대한 영상 링크들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수업에 조금 졸았다든가 또는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한 유형들이 좀 어려웠어 그랬을 때 다시 한번 복습 영상을 보면서, 실제로 뭐 다른 인강을 들어도 되긴 하겠지만 어떤 수업의 연속성적인 부분들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당연히 수업 현강을 들었던 수업을 다시 한번 듣는 것들이 연속성이 지면서 충분히 더 도움이 될 거고, 실제로 인강 묻지 않게 높은 고화질로 편집이 돼서 영상들이 제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수업 시간표가 어떻게 열리게 되는지, 정규 수업에 대한 부분과 정규 수업 이외에 이제 저희가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저희 서술형 대면 첨삭 같은 경우는 저희 정규 수업 시간 1시간 전부터 해서, 화요일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끝나고 와서 5시부터 6시,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수업이 없는 시간들에 저희가 다 직접 나와서 학생들을 시간을 정해서 불러낸 다음에 중1에는 반드시 필참을 해야 되고, 한 주 동안 나간 진도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 3문항에서 5문항을 실제 학교에서 서술로 나올 수 있을 법한 문제들을 저희가 선별을 해서 과제를 내주고, 그것들을 이제 학생들이 실제 학교 서술형 적듯이 적어서 풀어보시면은 그에 대한 저희가 첨삭이 진행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사실은 작년에 이제 1학년 처음에 오는 학생들이 서술형을 어떻게 정리하면은 되게 이제 수학인데 수학답지 않게 많은 문장들과 많은 한국 국어들이 아는 어떤 이제 단어들이 보이게 이렇게 적거든요.
학생들이 어떤 수식들을 적어 나가는 형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습들이 사실 따로 하지 않는 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힘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첨삭들이 진행이 되게 되고 특히 이제 고등학교 서술형 같은 경우는 중학교 수학이랑은 다르게 어떤 특정 조건들을 반드시 밝혀주지 않으면은 그에 대한 감점들 또한 되게 까다로운 편이거든요. 그러한 이제 어떤 문제들마다 감점 요소를 제거를 하기 위한 필수적인 개념들, 키워드들에 대한 정리들과 함께 마지막으로는 이제 서술형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들을 바라봤을 때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갈 수 있도록 문제에 대한 조건들을 해석을 하고 최종적으로 구현하는 답 해결, 답 도출까지에 대한 어떤 사고 과정들을 조금 더 1대1로 밀접하게 저희가 직접 붙어서 진행이 되게 되는 수업이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는 저희가 이제 서술형 말고도 한 주 동안 진행되게 되었던 어떠한 과제들에 대해서 오답들과 그다음 혹시라도 정규 수업 시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그러한 수업에 대한 과제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체크업 클래스라고 해서 그냥 클리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화요일, 금요일 저녁과 그다음 토요일은 하루 종일 해서 주 1회는 반드시 필참하게 할 거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희망자 또는 저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지정자에게는 이제 2회 이상까지 해서 좀 밀린 과제들을 항상 밀린 과제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밀린 과제들 없이 내가 좀 오답들이 좀 많은데 오답들에 대한 정리들이라든가 또는 시험에 대한 어떤 문제들 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체크업 클래스가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체크업 클래스 같은 경우는 그냥 한 강의실에 여러 명 학생이 일로 와서 그냥 질문 받아줄게 해당하는 그런 클리닉이 아니라 좀 집중적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좀 수업 시간표를 짜서 그 각각 해당하는 시간표에 맥시멈 인원 4명을 받아가지고 그 시간 안에서 조금 더 학생들을 좀 밀접하게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별 과제 피드백이라는 거는 이제 과제들을 성실히 수행해온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오답들에 대한 어떠한 정리들을 더 나아가서는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어려운 과제들을 받고 싶은 친구들에게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떠한 미니 모의고사로 진행이 되기도 하고 밀린 과제들이 많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정을 해서 2회 이상 불러내서 수업을 계속 쫓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진행되게 된다라는 수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규 수업, 저희 수업이 그래서 언제 열리게 되는지 이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마지막 정규 수업을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되게 되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는 이제 반을 2개로 나눠서 시간표가 2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요일, 토요일 반과 목요일, 일요일 반으로 진행이 되게 되고 각각 주 2회로 수요일, 토요일, 목요일, 일요일 다 시간은 저녁 6시부터 10시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의 주요한 특징들은 저기 수토반이든 무기반이든 그냥 하나의 반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수토반, 무기반 각각에 대해서 정규반, 심화반으로 나눠서 수준별로 분반을 해서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명일여고뿐만이 아니라 명일여고가 아니라 저희는 이제 인근 주변의 학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수준별로 분반을 해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사실 수학 같은 경우는 타 과목과는 다르게 이제 특히나 이 인근 학교들에 대해서 배제고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그 시험에 대한 경향성이 지금 다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 사실 학생별로 지금 객관적인 진단을 토대로 수준별로 맞게 수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준별로 분반해서 진행을 하되 마지막 2, 3주 동안은 이제 학교별로 특색에 맞는 디테일링들을 챙겨나가는 수업들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저희가 수토, 무게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 수업을 수강을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매주 금요일날 7시부터 10시에 이제 수준별로 그날 나간 한 주 동안의 진도에 해당하는 문제풀이 추가 수업도 무료로 진행이 되게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다음 저희가 이제 여기 마지막 같은 경우는 명일여고 같은 경우는 개념 보면은 인근 학교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게 무난하게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2차 함수까지 시험 범위가 크게 튀지 않게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지만 혹여라도 시험 범위가 유독 많이 튀어나오거나 어떤 특이사항이 발생을 할 때는 저희가 일정 조사한 후에 좀 추가 수업들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명일여고를 자녀분들이 들어가게 돼서 되게 걱정이 많으실 텐데 사실 1학년 1학기 첫 단추부터 잘 깨어나가서 사실 2학년 3학년까지 이끌어 나간다면은 사실 명일여고도 다른 학교랑 다른 크게 상관없이 어차피 똑같거든요. 어차피 상대적으로 결국 4%에 해당하는 1등급, 11%에 해당하는 2등급
그 등급은 어떤 학교를 가더라도 똑같기 때문에 결국 어떤 학교에서든지 간에 고등학생스럽게 그러면 고등학생이라는 자각을 하고 첫 출발을 잘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한 첫 출발을 저희 보현지기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회 마치고 남은 시간은 좀 개별적으로 질의응답이 있으면 질의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앞에 여러 가지 설명 들으시고 이제 통합과 설명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생각의 차이 신원시키면서 지구과학 파트 맡고 있는 박민재라고 합니다. 이번 연도 명일여고일 통합과 맡게 됐고요.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방금 이야기해드렸지만 지구과학 파트 맡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어머님분들이 학부모분들이 과학에 관해서 큰 관심을 가지시지 않은 분들이 조금 있기는 해요. 왜냐면 문과 친구들도 있고 이과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 고등학교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과학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고1 때 통합과학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고2 때 넘어가서 물원, 화원, 생원, 지원 이렇게 선택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일여고 같은 경우는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물화생 이렇게 선택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각자의 기호에 맞춰서 선택하는 분들이 지금 종종 계십니다. 그리고 고3 올라가서 이 물리2, 화2, 생2, 지2 선택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능장 올라가가지고는 대부분 물리, 그 다음에 원과목을 대부분 수능에 도와주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과목도 종종 보는 친구들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 원과목 많이 선택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고등과학 커리큘럼 이렇게 진행되고요. 제가 명일여고의 특별한 통합과학에 관련된 분석이나 등등등등을 가져오려고 했으나 지금 그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제가 명일여고 통합과학을 준비하면서 어떤 식으로 그 학생들에 대해서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 건지 무슨 제 커리어에 관련돼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명일여고 과학 출제 경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물리학이 어렵습니다. 가르치는 선생님에 따라서 조금 난이도가 높은 경우들이 종종 존재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물리학이 좀 쉬웠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물리 원대용으로 가르치는 분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 좀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가 사실 화학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은데요. 사실 물리학이랑 지구과학 파트가 실제로 보시면 오답률이 정말 높습니다. 물리학 같은 경우는 왜냐면 물리학이랑 화학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렵다는 인식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도 그렇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오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이유가 그렇게 내용도 별로 많지도 않고요. 드라마틱하게 어려운 내용도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생명과학에 대한 오답률이 좀 적은데 이 지구과학 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난이도도 그렇게 높은 것보다는 좀 어려운 게 조금 많고요. 통합과학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암기에 대해서 쪽헉하는 경향이 조금 있어서 공부량도 마찬가지로 떨어지게 되고요. 흥미도 조금 떨어지게 돼서 좀 적는 경우들이 공부의 양을 좀 적게 하는 경우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과학 파트에서 은근 오답률을 많이 잡아먹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명일여고는 이 화학이랑 생명과학보다는 이 물리학이랑 지구과학을 공부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예시, 작년 기출문제 가져와서 작년 기출문제 예시와 제가 나가는 교재에 관해서 이야기해 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서술형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명일여고 같은 경우는 서술형 같은 경우가 풀이 과정을 이렇게 서술하시오, 그 이유를 쓰시오 같이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서술형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많이 잡아주셔야지 통합과학의 점수가 탄탄하게 잘 나올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 따라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내신들이 교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에 관련된 내용 자체가 자세하게 설명해서 학생들의 초반부터 후반까지 꼭 책임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다음은 화학 파트를 가져왔는데요. 화학 파트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조금 원자를 쓰시오, 이유를 쓰시오 등등등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유를 소설하라 그러면 아이들이 좀 많이 어려워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실제로 내신들의 교재에서는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 좀 찍어드릴 거니까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실제로 수업이 나가는 방식이나 제가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관련돼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내신 수업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일단 아까도 이야기해드렸지만 명일여고 같은 경우는 물리 파트가 좀 중요시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통합과 물리 파트의 문제를 계속 제공하고요. 그에 따라서 복수 및 문제풀이를 많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실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다른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 지구과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관리하는 게 기본적으로 원칙으로 삼고 있기는 하거든요. 저도 조교분이 한 분 계시기는 하지만 1대1 클리닉이나 등등등 뭐 대부분 자료 같은 걸 배부하시는 역할을 좀 하시고요. 1대 학생들 관리나 아이들 클리닉 같은 경우는 제가 도맡아서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속된 말로 저 학생들 목숨소리까지 메운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학생들 개인의 성격에 맞춰서 많이 도와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너지 특성이 조금 있는데요. 그 자료랑 같은 경우는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 학생들이 원하는 만큼 아니면은 그 학생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자료량을 제공해 드리니까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물리 파트와 지구과학 파트, 제가 지금 지구과학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과학 파트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물리 파트를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물리 파트도 철저한 복습을 통해서 복습을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그럼에 따라서 학생들 좀 탄탄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과 내신 컨텐츠, 제가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컨텐츠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당연히 기본 강의는 개념, 상상하기, 기본 개념 강의가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과학이라고 하면 사실 모든 학생들이 다 동일하게 일단 암기성이 필요한 것들도 종종 있지만 기본적인 탄탄한 개념이 있어야지 그에 따라서 이해를 통해서 암기하는 것들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렇게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 강의는 당연히 잘 진행할 거고요. 그에 따라서 위클리 테스트, 매주마다 그 전 주차에 봤었던 내용, 테스트를 보고 그에 따라서 학생들 필수 클리닉을 하던가 논문 클리닉을 하던가 그에 따라서 추가적인 진행을 진행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신 대비 진행되기 한 2주 전부터 파이널 테스트라고 그냥 내신 대비 모의고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학교에 맞춰가지고 학교 대비해서 그냥 내신 모의고사를 봐서 그때 모의고사 풀고 풀이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제가 통합과 내신 스케줄에 대해서 간단히 가져왔는데요. 명일여고 같은 경우는 일요일날 4시부터 6시 50분까지 2시간 50분 수업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때 개강은 3월 17일날 진행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월 17일, 3월 24일, 3월 30일, 그 다음에 4월 10일, 4월 14일, 4월 21일까지 그때 기념 강좌 추가적으로 테스트 진행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8일 주차부터는 이제 직보 주차이기 때문에 직보 진행한다. 총 그래가지고 내신 스케줄 7주차로 진행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내신 스케줄 진행하는 것들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기본적으로 명일여고 같은 경우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지구과학 파트 몇 파트, 화학 파트 몇 파트, 생명과학 파트 몇 파트, 물리 파트 몇 파트 그런 식으로 각각 문화등기가 동시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먼저 가장 먼저 지구과학 파트 가장 먼저 있습니다. 통합과학이 가장 우선적으로 나오는 게 지구과학 파트이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지구과학 파트 나가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른 테스트를 그 다음 주에 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 파트 나가고요. 그 다음에 물리 파트, 생명과학 파트 나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물리 파트가 상대적으로 양이 실제로 범위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 주차로 잡아둔 이유가 아까도 이야기해 드렸듯이 물리 파트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천천히 학생들 많이 그 연습 문제 풀면서 나가려고 1주차 잡았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주차, 6주차를 봐주시면 파이널 테스트, 제가 직접 내는 그 내신 대비 명일여고에 맞춰서 내신 대비 모의고사 본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과학탐구 이 주변에 보시면은 신호지팀이 정말 유명할 텐데 그만큼 믿고 맡겨주셨으면은 점수는 그때 등급은 전혀 후회하지 없을 정도로 제가 관리를 해드릴 거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관리 시스템 위클리 어사이먼트 마찬가지로 매주마다 숙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위클리 테스트 당연히 진행되고요. 복습 영상 필수로 제공합니다. 그 학생들이 오게 되면은 오픈 채팅을 저희가 만들어서 한 번에 관리를 하거든요. 그 오픈 채팅에 매주마다 어떻게 공지가 이루어지는지 추가적으로 각각의 답지, 그 학생들이 요즘에 그 인쇄물보다는 PDF를 원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가지고 PDF를 올려주는 경우들도 종종 있고요. 그에 따라서 매주마다 위클리 테스트 보면 마찬가지로 그에 따라서 성적표 같은 것들이 이제 오픈 채팅에 공지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성적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밖에 보시면 게시판이 있거든요. 그 게시판까지 공지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성적표를 직접적으로 공개하는 이유 자체는 어머님들도 알고 있듯이 어느 정도 자극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하겠다라는 마인드에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혹시 학생들이 그거 보고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해주시면 저희한테 이야기해 주시면은 저희가 따로 학생들한테 면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클리닉 엔젤하고 저희 시너지 팀의 시그니처가 있는데요. 내신 대비 한 4주차 정도쯤에 각각 시즌들 몇 번 묶어가지고 그 제공되는 약간 서비스 같은 개념의 그 엔젤가 제공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위클리 어사이먼트로 시즌 문제 거의 한 3개 정도 푼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클리닉 엔젤로 한 4개 정도 시즌 문제 나가니까 7번의 문제를 달달달 푸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요. 사실 이 정도만 해주시면은 그때 마감탐구의 점수 자체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너지 팀이 만든 클리닉 정말 잘 진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클리닉 그 통합과학 담당 조교생분들도 계셔가지고 제가 만약 혹시 수업에 들어가거나 클리닉을 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그 통합과학 담당 그 조교분들이 그 관리해 주신다는 것까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너지 입시 결과고요. 여기까지 그 통합과학에 관련된 설명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어머니께서는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일여고 지도를 해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명일여고 지도를. 네, 그러니까 지금 지도를 수업을 해주시는 하지 명일여고 담당. 지금 원래 작년까지는 은비쌤이 하셨다가 은비쌤이 이제 원래 한양고 담당이셨는데 작년에 보조기획 명일여고까지 담당했다가 이제 저한테 넘어오게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명일여고는 처음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 은비쌤한테 받아가지고 자료 같은 것도 든든히 받아가지고 제가 지금 진행한다, 이번 년도 진행한다라고 알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작년에도 진행하기는 했습니다, 명일여고. 괜찮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는 명일여고에서 통합사회와 한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김준창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통합사회와 한국사는 시험 전에 특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일여고의 문제 특징을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학원에 투자 안 해도 충분히 등급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부분들을 1회씩 한국사 1회, 통합사회 1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짧게 제 소개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역사교육 석사 과정에 있고요. 이투스 통합사회 한국사 대표 강사입니다. 한국사는 압도적인 1등이고요. 그 다음에 통합사회는 작년에 런칭해서 순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8년도부터 이제 통합사회가 수능 필수 과목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탐 강사들 중에서 제가 먼저 선발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치동에서는 두각하고 명인하고 이강학원에 출강을 하면서 다른 학교들도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현장 수강생 숫자는 400명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전교 1등을 배출했다라고 하는데 과목마다 전교 1등 만드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어렵게 많이 느끼시는데 간단합니다. 제가 수업했을 때 명일여고에서 만점자 나왔습니까? 네, 만점 받으면 전교 1등입니다. 그래서 한국사도 그렇고 통합사회도 그렇고 만점 나왔고요. 작년에도 1회씩으로 해서 시험 전에 출강을 했을 때 많은 친구들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와서 몇 명이 듣습니다. 한 10명 정도 와요. 그리고 와서 듣다가 1학기 기말고사 되니까 요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친구들 다 붙어요. 그래서 점점 불러서 이제 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신 한국사와 통합사회에 대한 인식부터 한 가지 바꿔드릴 건데, 자, 국어, 영어, 수학 듣는 순간에 뭔가 긴장됩니다. 과학도 약간 긴장되죠. 근데 갑자기 한국사, 통합사 이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만큼 중요도가 낮다고 생각이 들 건데 고등학교 1학년에 보면은 과목별 운영 단위가 있습니다. 수업 운영 단위. 그 운영 단위를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국어 8단위, 수학 8, 영어 8입니다. 통과, 송사, 한국사 이렇게 이제 단위가 있는데 이거는 교육부에서 나온 거고요. 우리 명일여고에서는 아마 통합과학 6, 통사 6, 한국사 6 이렇게 될 거예요. 어쨌든 통합사회 한국사 단위만 합치면은 14단위, 실제 운영 단위 12단위입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이 1등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국사, 통합사회에 성적이 안 나와버리면 내신으로서 대학 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가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굳이 학원을 다녀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저도 학원은 선택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규 강의도 운영해 봤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루는 24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과목 학원도 가야 되고요. 국어, 영어, 수학은 오늘 설명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클리닉이 2, 3회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 그리고 학교 수업 시간 빼야 되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범위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1회로서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1학년 진학했을 때 공통된 마음을 가집니다. 그 마음은 어떤 거냐? 내가 중학교 때 성적이 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고등학교 됐으니까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열심히 해서 역전 한번 시켜서 스카이 가봐야 되겠다, 이런 친구이고요. 두 번째, 나는 중학교 때부터 상위권이었다, 고등학교에서도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3월달 교실 분위기는 삭막합니다. 왜냐하면 예습 복습한다고 해서 서로 눈치 보고 막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범위 늘어나죠, 공부할 거. 그러면 다른 과목에 밀려요, 우선순위에서. 우리 아이들은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학교 때 역사, 사회, 벼락치기 해봤거든요. 점수 90점 이상 받아봤단 말이에요. 근데 고등학교는 성적 중요하죠. 우리 명의여고 원에서 가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왜냐면 명의여고가 한국사는 만점 받아야지 1등급이고요. 만점 받아야 되고요. 통합사회도 기본적으로 하나 이상 틀리면 1등급 이상 위험합니다. 왜냐면 우리 여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해요. 그래서 무조건 만점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우리가 선택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은 도움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한국사 출제 경향은요, 교과서는 비상교육이고 난이도는 중 또는 중합니다. 그래서 만점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만점 전략. 그 다음에 시험 범위는요, 11쪽에서 59쪽이라고 해서 조선 통치체제 조금 들어갈 겁니다. 학교 가면 알겠지만 전설로 내려오는 학교생이 한 분 계세요. 작년에도 한 달 내내 청동기 파트에서 진도를 나가지 않았다, 이러한 분이 계신데 나중에 뒤늦게 이제 수업 진도를 막 빼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제 수업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4월달, 그러니까 5월 초면 시험을 가야 되는데 4월달 시작할 때 이제 청동기에서 넘어간 거예요. 교과서로 따지면 3쪽 한 거예요. 3쪽. 그래서 뒤에 막 빨리 하니까 힘들었죠. 근데 우리 아이가 그런 선생님 만날 수도 있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이지만.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빠르게 정리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러면 이 명의로만의 시험 출제 포인트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시기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나마 틀린 문제, 애들이 좀 틀린 문제인데요. 지도와 같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이라고 해서 지도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지도. 이 화질 때문에 제가 이 교과서 지도 컬러로 바꿔온 겁니다. 네, 지도. 이렇게 고구려가 이제 영토를 막 넓힌 거 있죠. 그래서 이 시기는 5세기 장수왕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캐치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순 암기를 요구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업적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평균도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3개 정도 틀리면 한 3등급도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만점 전략으로 가야 되는 게 한국사입니다. 그리고 서술형은 단답형입니다. 깔끔하게 끝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에 해당하는 역사책 그래가지고 빈칸 딱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딱딱 쓰면은 답입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한국사 대비방법은 무엇인가?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거, 수업 시간을 활용해서 꾸준히 교과서를 많이 읽어봐야 됩니다. 저랑 수업 정리하기 전에는 무조건 수업 시간은 복습의 시간으로 써야 돼요. 이거는 공통된 과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국어, 영어, 수학도. 제가 학생들한테 제일 요구하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 잘 보면은 중학교 때는 열심히 안 했다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내가 평상시에 중학교 때는 새벽 2시까지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는 열심히 한다고 해서 2시, 3시까지 공부합니다.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학교 수업 시간 갑니다. 학교 수업 시간 한국사 선생님 왔는데
3달 내내 청동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간도 우리는 어떠한 과목이든지 간에 복습하는 시간으로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24시간은 동일합니다. 학원 가는 것도 비슷하게 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학교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점수 등급이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사 따로 시간 내가지고 주말에 오늘은 한국사 데이야 하면서 하루 종일 한국사 보지 말고요. 이 암기 과목이라는 것은 수업 시간에 그때그때 자주 봐주는 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이거 강조드리고요. 두 번째, 무조건 교과서 5회독 이상을 하고 난 뒤에 저랑 빠르게 정리하면 진짜 간단하게 만점 나올 겁니다. 작년에도 많은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생일 수업 들으니까 점수가 갑자기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수업 듣고 와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저보고 자꾸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네,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점수는 잘 나오게 해드린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통합사회 출제 경향입니다. 지학사고요. 교과서는. 그 다음에 학교 프린트가 있어요. 이 학교 프린트가 부교재라는 것도 있고요. 프린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통합사회가 A, B, C로 운영됩니다. 명의적으로는. 그래서 이 C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스프링을 해줄 거고요. 다른 과목들은 프린트를 줄 거예요. 근데 그 내용들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는요, 통합사회만을 위한 선생님은 없어요. 통합사회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사회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각자 전공들이 있습니다. 나는 일반사회 전공입니다. 나는 경제전공입니다. 나는 뭐 지리입니다. 나는 법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통합사회가 일반사회, 정치학, 법, 그 다음에 뭐 지리, 경제 다 합쳐진 거거든요. 파트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진도를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 지학사 교과서가 이제 교과서를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내용이 좀 부실합니다. 그러면 학교생은 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 이 지학사로 문제 내기가 좀 까다롭다. 그리고 변별력을 맞춰야 되는데 맞추기도 어렵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프린트를 쓸 건데 이 프린트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가서 배우는 사회 선택 과목의 내용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지학사 교과서에는 없습니다. 통합사회 교과서에는. 근데 이러한 정보들이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사회문학, 정치학업, 경제, 한국지리, 세계지리 이런 거 열어보잖아요. 그 자료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 자료의 수준에 맞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통합사회는 학교 프린트를 좀 잘 정리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는 중상입니다. 요 삼국사를 좀 다르죠. 요거는 이제 만점 나오는 경우가 크게 없습니다. 그래도 만점자는 있어요. 그리고 시험 범위는 매번 변화합니다. 이게 명의여고도 그렇고 상위여고도 그런데 이 선행을 막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범위가 자꾸 변해요. 하지만 일반적인 거는 제가 평균 데이터가 있으니까 알려드리면 1단원, 2단원은 거의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요. 4단원 일부가 들어갈지 5단원 일부가 들어갈지 아니면 둘 다 함께 일부씩 들어갈지는 돼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에 맞게 시험 범위가 공개가 되면요, 제가 부교재에 있는 내용들 작년에 다 가지고 있지만 올해 새로운 프린트가 있다면 받은 다음에 교재를 다시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명일여고만의 통합사회 시험 출제 포인트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까다로울 수 있는 건데 자료 해석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다, 이렇게 제가 정의한 것이 있어요. 통합사회가 암기 과목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맞습니다. 일부는 맞아요. 근데 이 암기 과목으로서 이제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안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1학기 중간고사 때 만나게 될 문제인데요. 이렇게 그래프 자료가 있을 겁니다. 이 자료를 본 다음에 이것이 어떠한 기후에 해당하는 건지 유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더울 때, 그 다음에 가장 추울 때 보이죠? 그 다음에 강수량 볼 겁니다. 이거에 따라서 기후를 갖다가 구분해서 유출을 해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후 특징 다 외우고 있더라도 이거 해석 못 해버리면 시험 문제 못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를 높이는 변별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선택지도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려울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적용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다라고 하는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개념으로서 적용시켜야 되는데 첫 번째, 이 기간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억에는 어떤 게 들어가는지 우리가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게 19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억에 들어갈 것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용어들. 그래서 딱 봐도 어렵죠.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이 개념을 외우고 있더라도 앞에 나오는 자료에서 아 이거는 이러한 상황이니까 이거겠구나 이렇게 연결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변별력을 요구하는 거고요. 그리고 명예용어는 원래 기출문제가 2주 전부터 공개가 됩니다. 시험 2주 전. 그래서 2주 전 되면은 작년 문제가 공개가 되고요. 그 이전의 기출문제는 공개가 막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해가지고 많은 컴플레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있었기 때문에 2022년 10월 달로 보면은 공지사항에 떴습니다. 홈페이지에. 그래서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말고요. 전년도 문제, 이전 문제들은 도서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도서실, 학교 도서실에서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주로 그 서술형도 단답형입니다. 깔끔하게 끝나요. 그래서 헌법 제10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과서에 있는 자료고 변별력 준다고 해서 봐봐요. 인간으로서 저놈과 같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 해서 여기 단어들을 딱 비워요. 그래서 들어갈 단어 쓰세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공부할 때 행복을 추구할 권리, 행복 추구권만 강조해서 외우고 있죠. 근데 이런 단어들을 쓰는 건 감점시키기 위해서 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변별력이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러면 통합사회 대립 항목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일단 기출문제는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2주 전 말고요. 그 전 거는 미리 한번 찾아서 풀어보시고요. 저는 그 문제들 중에서 어려운 문제들은 다 실어가지고 같이 좀 볼 겁니다. 네, 볼 거고. 그 다음에 학교 프린트 철저히 대비해야 됩니다. 교과서가 중요하다고 하죠. 아닙니다. 명예력은 통합사회만큼은 학교 프린트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어렵게 다 나오고요. 어차피 교과서에 있는 얕은 내용 프린트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면은 전부 다 프린트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 수업 시간에요. 통합사회 그 정답 같은 거 체크할 때 제발 꼼꼼히 좀 체크하라고 좀 해주세요. 그거 안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친구 거 보여달라고 하는데 친구들 안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 받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미리 다 체크를 해서 그래야지만 우리가 시험 문제 잘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명예여고 수업 자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명예여고만을 위한 교재를 자체 제작할 겁니다. 제가 가장 자부하는 것 중에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다른 강사들 잘 보면요. 학교별로 수업하는 교재 똑같을 겁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만 다를 거예요. 그리고 학교별 대비입니다 라고 하는데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학교 교과서에 맞는 것을 기반으로 따로 자체 제작 교재를 만듭니다. 교재는 당연히 없고 제가 아이들이 볼 수 있게 중철로 인쇄해서 드립니다. 인쇄해서 드리고요. 통합사회 학교 프린트 반영해야죠. 올해 프린트가 새로 나면 또 반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년 자료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 중에서 풀 수 없는 게 있고 풀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제가 좀 선별해서 좀 넣어드려야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수업은 언제 합니까? 라고 했을 때 4월 4주차 정도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시험 일정이 나와야 되는데 시험이 만약에 4월 말에 본다. 한 주 당겨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험이 만약에 5월 초다 하면 4월 4주차 정도에 우리가 한번 만나서 정리할 겁니다. 여기서 의문 들 수 있는 거 두 가지가 있을 건데 첫 번째 한국사 통합사회 하루에 하나요? 아닙니다. 한국사 1회, 통합사회 1회 이렇게 진행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때만큼은 다른 학원 스케줄이더라도 한 번 정도는 이제 그 양해를 구하고 이제 제 수업을 들으러 와서 정리해 가는 것이 좋을 것이고 두 번째 미리 정리할 경우에 시험 전까지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데 시험 전까지 수업 들은 친구들은요 저한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시험 보는 아침까지 제가 질문 응답 받아 드립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풀어보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한테 질문해서 해결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수업 시간은 3시간보다 좀 더 됩니다. 그래서 한 4시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좀 길어질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제가 작년에도 직전 보강하는데 항상 그랬어요. 3시간 수업합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시간에 따라서 학원 법에 따라 그 가격이 책정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일단 3시간을 해놓고 난 뒤에 아이들이 이제 4시간 반 뒤에 간 적도 있고 5시간 뒤에 간 적도 있어요. 왜냐면 그때는 시험 전날에 했었고 그 전날에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면 너무 많습니다. 범위가 이만큼인데 단 3시간 만에 끝낸다 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명할 건 하고 하다 보면은 조금 길어질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제 명일여고 발표가 났습니다. 원에서 가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지향하는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신 경쟁이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명일여고에 왔고요. 모두에게 24시간이 주어질 거고 그 안에서 누가 더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바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사하고 통합사회만큼은 저랑 한번 정리하신다면 등급 확보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즐거운 통합사회 한국사 김준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